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3일입니다. 저는 지금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여행 중에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좌익 운동권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동에 능하고 그리고 끈질기게 권력 투쟁을 합니다. 좌익 운동권의 목표는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을 잡고 그 다음에 한 번 잡은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유지하는 방법이 선전선동입니다. 선전선동. 그리고 권력을 잡은 다음에는 권력을 정치적으로 계급적으로 이용해가지고 법치를 무너뜨리고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세계관을 정책에 투영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반국가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반인도적인 정책을 펴는데 이게 외교로 진행이 되면은 이른바 운동권 외교가 됩니다. 그런데 운동권 외교가 과연 먹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좌익 운동권의 수법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먹힙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잡았고 특히 언론이 거기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므로 먹힙니다. 그리고 노동조합도 강하고 그러나 나라를 벗어나면은 그게 딴 세상이 됩니다. 게임 룰이 바뀌어버려요. 골목대장 짓은 잘합니다. 좌익 운동권은 골목대장 짓은 잘해요. 한국 안에서는 아주 큰 소리도 치고 무리하게 밀어붙여도 통합니다. 그런데 국제사회는 그게 안 먹히죠. 국제사회에서는 운동권적 외교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해요. 소련도 중국도 공산당이지만은 국제사회에서의 외교는 운동권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문가를 앉혀가지고 전문적으로 합니다. 예컨대 그로미코, 소련의 그로미코 외상은 수십 년 동안 외무장관만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외무장관도 1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운동권식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외교를 하면은 반드시 들통이 난다. 낭패를 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 문재인 정권은 외교도 운동권식으로 하다가 드디어 일본과 맞붙게 되었습니다. 일본을 상대로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 그리고 문재인 지지 세력이 한 행위를 쭉 적어보면은 그게 국내의 운동권적 행태가 그냥 그대로 일본을 향해서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상대로 좌익 운동권식으로 하면은 일본이 그걸 받아줄까요? 일본이 받아준다는 것은 일본 국민들이 받아줄까요? 과거에는 다소 한국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일본이 받아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으로 해가지고 한국의 요구는 일단 선의를 가지고 수용하자 하는 분위기가 일본 정치권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또 그때 한국의 정권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이른바 군인 출신 대통령 시절로서 일본과의 이해관계가 아주 높았습니다. 일본말도 하는 한국 대통령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였죠. 그리고 일본말을 할 줄 아는 한국의 국회의원들도 많았습니다. 문화적으로 어떤 공감대가 있어서 서로 소통이 잘 되었고 무엇보다도 반공 하나에는 다 합의가 되고 따라서 한미일 동맹이 작동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는 한국에서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일본이 수용했던 것은 또한 우리가 인정해야 될 사실이죠. 그러나 일본에서도 그런 세대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직도 일본을 보는 시각이 시대착오적으로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법원의 이른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불러온 이 한일 간의 갈등, 여기에 우리 군대까지 끼어들어가 가지고 우리 국군의 행태를 보면은 지금 좌익 운동권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북한 노동당 정권과 북한군은 주적으로도 보지 않고 마치 친구처럼 대하는가 하면은 특히 송영무 장관, 정경두 장관의 행태를 보면 그렇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완전히 적군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한미일 동맹의 한 축인 한일 군사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미 동맹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무조건적 반일 감정이 한국 사람들을 지배를 했고, 이것을 주도한 세력은 사실은 언론이었습니다. 언론.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까지 포함해가지고 한국의 언론의 무조건적 반일이 결국은 오늘과 같은 이런 한일 간의 결정적 국면을 만들어 왔고, 이것은 결정적으로 한국에 불리합니다. 결정적으로 한국에 불리한 것은 국제사회에서는 국제법이 통하고 국제법과 더불어 실력이 통합니다. 국력이 통합니다. 이 국력을 구성하는 것은 첫째는 군사력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력입니다. 세 번째는 동맹외교입니다. 한국은 여기서 다 밀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미일 동맹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은 핵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 부분은 지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핵심 산업을 딱 겨냥한 일본의 보복이 지금 들어오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둘러봐도 문재인 정권을 편들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실인심했습니다. 인심을 잃었어요. 대한민국이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창피한 나라가 됐습니다. 의리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국제법도 지키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동맹을 소홀히 하고 오히려 적을 두려워하는, 적을 동맹보다 더 우선시키는, 문재인 대통령이 입만 열면 북미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미북 해야지. 그동안에 대한민국에서 형성된 반일 감정의 축은 뭐냐? 첫째가 오늘의 일본은 군국주의다. 군국주의 국가다. 일본은 군국주의 국가가 아니죠. 그것은 해방 전의 옛날 이야기죠. 옛날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가져갑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북한이고 일본은 변했는데, 일본이 가지고 있는 지금 헌법으로는 전쟁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군대도 갖지 못하게 되어가지고 자위대를 군대라고 지금 부르지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본이 왜 군국주의입니까? 이게 크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지 않는 일본을, 과거의 일본을 지금의 일본에 덮어 씌워가지고 이렇게 일본을 공격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너도 나도 일본을 동네북처럼 공격하다 보니까 정치인들도 등달아서 일본을 욕하고, 그리고 친일파라는 프레임을 좌익운동권이 하나 정해가지고 일본을 조금 변호한다든지, 일본을 우리가 이해해 줄 면이 있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장 친일파라고 그래가지고 정치인을 잡는 이런 풍조가 이루어지고, 이게 재판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친일파란 말이 지금 좌익 운동권, 특히 문재인 세력에 의해서 애국 세력을 잡는 용어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친일파, 지금 대한민국에서 친일하는 게 이게 나쁜 겁니까? 반일이 나쁩니까? 친일이 나쁩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친일해야 할 나라입니다. 일본과 친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옛날 군국주의 일본과 친하다는 그 친일이 아니고 지금의 일본과는 친일해야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우방국인데, 더구나 최근에는 북한 핵을 견제하는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정보 교류가 결정적인 의미를 갖고 갔습니다.
또 외교 무대에 나가면은 아베 수상이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입장에서 북핵에 대해서 엄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친일해야죠. 그럼 반일하면 됩니까? 아니, 일본에 반대한다는 것은 미국에 반대한다는 의미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한미일 동맹을 깨자는 건데, 그런데도 여전히 누구를 친일파라고 하면 그게 욕이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무조건적 친일이 오늘날 이런 사태를 불러왔는데, 여기에는 보수 세력의 책임도 큽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무조건적 반일보도 이게 한국 사람으로 하여금 피하 구분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여론조사, 조갑제 TV, 조갑제닷컴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일본을 적으로 보는 국민이 반 이상입니다. 피하 우방국을 적으로 보고 적인 북한을 친구로 본다면 그 나라는 안보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능력이 마비돼 버리면은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엉뚱한 곳으로 총질을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한국 사람들이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하다가 보니까 자주국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자주국방,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일본을 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도움이 절실하니까요. 일본을 적으로 보는 사람이 국민 과반수라는 뜻은 한국 사람들은 자주국방 의지가 없고 피하 따라서 그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피하 구분 능력과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약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일본이 유사시에 한국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북한이 남침했을 때 우리를 도와줄 미군은 어디에서 출동합니까? 일본에서 출동합니다. 일본에 있는 7개 미군 해군 공군기지에서 군함이 그리고 항공기가 투입되는 것이죠. 유엔군 사령부는 한국에 있지만은 그건 전방사령부입니다. 후방사령부는 바로 일본에 있는 7개 미군기지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일본과 친해 놓아야죠. 만약 일본 여론이 지금처럼 악화되면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미군이 출동하려고 할 때 일본 정치권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반대하고 일본 주민들이 미군기지 앞에서 비행기 띄우지 말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일 우호 관계를 이렇게 악화시킨 데는 한국의 역대 보수 정권 그리고 보수적 언론 그 다음에 좌익 운동권이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데 최근의 이 사태는 물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박근혜 정부가 2015년에 종군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합의를 한 것을 바로 뒤집고 그리고 대법원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징용자 배상 판결을 함으로써 일본이 1965년의 한일 기본조약에 위반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정하는 이 문제를 다루는 중재위원회를 만들자. 이렇게 해도 한국이 중재에 응하지 않고 하다가 보니까 일본은 지금 경제보복을 하기 전 단계를 다 밟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렇게 일본의 협상을 거부를 하면서 이런 사태가 올 줄 몰랐다면은 그것은 정권을 잡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이런 사태를 얘기를 했어야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당황하고 있는 거 보면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마치 병자호란 때의 인조 정권 생각이 납니다. 병자호란 때 인조의 조정은 청나라가 쳐들어오도록 여러 가지 자극을 많이 했어요. 청이 이제는 우리 왕이 황제가 됐으니까 황제라고 부르라 하니까 황제라고 부르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쓸데없는 전쟁을 불러들이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전쟁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뭐 요새도 만들고 물자도 준비하자고 하면은 전쟁을 불러오는 명분론을 주장했던 자들이 또 뭐라고 들고 일어나느냐? 그렇게 하면은 백성이 도탄에 빠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전쟁을 불러놓고 전쟁을 막을 준비를 하자고 하면은 그것까지 막고 있는 이와 같은 비슷한 짓을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습니다. 인조 정권보다 못한 정권입니다. 청와대에서 어제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DMZ에서 있었던 김정은 트럼프의 쇼에 대해서는 아주 환상적인 몽상적인 풀이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지금 일본이 한국에 걸고 있는 이 경제보복,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경제보복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불리한 것은 피한다. 이게 근데 피할 수 있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피할 수 있는지. 운동권 외교가 어떻게 파탄이 나는지. 국제사회에서는 실력이 통합니다. 거짓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실력이 통하는데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는 외교의 실력이 어느 정도냐? 외교의 실력이 어느 정도냐? 외교의 실력은 절대 국제법적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방력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경제력 실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맹외교입니다. 동맹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지금 문재인 정권이 아베 정권보다 앞서는 게 있습니까?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게 선전과 선동으로 문재인 정권을 도와줄 저 KBS, MBC, SBS, JTBC 같은 방송은 한반도에만 있지 한반도 바깥에서는 그런 방송 신문 없습니다. 아마 문재인 정권이 아베 정권에 이기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매우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외교에서의 실패는 국익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 결과는 끔찍한 결과를 낳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은 외교까지도 좌익운동식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한번 그게 통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